슈퍼 트럼프의 귀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에서 완승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상원과 하원도 공화당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완전 집권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왜 상하원을 장악한 게 중요하냐 하면 트럼프의 행동들이 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 나라 가운데 제일 이제 당황한 나라는 역시 중국일 수밖에 없죠. 중국은 지금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물어보죠. 트럼프의 재집권은 어떻게 생각하냐? 미국의 내정이기 때문에 미국이 알아서 할 거고, 미중 관계는 싸우는 것보다는 협력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건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 민주당 바이든 정부가 중국한테 했던 거는 지금 4년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으면 그 기조를 따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년 전에 시작한 4년, 이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사실은 최고조로 갔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미국에 도전한다면, 그걸 알면 협력보다는 일단 중국을 도전자의 반열에서 떨어뜨리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공격을 강하게 했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무역, 관세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60% 관세를,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다른 나라 거에도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는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재집권을 하게 되면 트럼프 2.0 시대에는 과거보다 중국에 대한 압박이 강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많이 해왔죠. 그런데 이제 내년 1월 20일에 취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트럼프 재집권 한 거에 대해서 지금 말을 많이 하면 준비를 또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벌써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지금 외교안보 라인을 대중 강경 노선을 걷는 매파들을 이미 딱 포진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외교안보 보좌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무장관, 루비오 국무장관, 뭐 왈츠 이 소위 외교안보 보좌관 다 중국에 대한 강성파들이에요. 그리고 이 관세 이런 것들도 트럼프 1기 때 그거를 주도했던 라이트 하워저라는 당시 미 무역 대표부 이제 대표가 있는데 상무장관 물망에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섣부른 반응을 하는 것은 중국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지켜보고 관망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거와 관계없이 대중 강경 노선을 걸을 듯한 모습을 계속 비췄고 지금 인선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관세에서부터 이제 양측의 충돌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는 이제 트럼프 지지에 대해서 강력한 배팅을 한 거죠. 돈도 엄청나게 썼습니다. 뭐 우리 돈으로 거의 뭐 2천억 이상의 선거 자금을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왜 했을까? 사실 우리가 이제 일론 머스크는 돈도 뭐 몇백 조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부고. 그리고 그 중국의 테슬라라는 전기차 공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스페이스 X라는 그 우주 산업을 또 합니다. 그리고 트위터를 인수해서 또 X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산업 보호, 그러니까 전기차,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워낙 강력하게 그 관세 정책을 지금 사실 바이든도 하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되면 더 심해질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걸 우회로 하기 위해서 멕시코에 중국 전기차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들어오는 거는 200% 이상 관세를 부과하겠다 막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사업도 좀 보호하고 스페이스X라는 건 우주 산업인데 이 우주 산업에는 규제가 많이 따릅니다. 이 규제를 자기가 좀 트럼프를 도와주면서 방향성을 좀 잡아가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정부 효율성위원회라는 거를 원래 만들어서 그걸 맡기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선자가 공언을 했었는데 그 부서를 만들었어요. 효율부죠. 정부 효율부의 장관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DOGE 그래서 도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소위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는 비트코인 가상화폐 그 이름이기도 해요. 일론 머스크가 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효율 개혁 이쪽으로 그거는 이제 규제를 풀 수도 있는 거고 효율성을 개혁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아마 트럼프는 그런 점을 높게 샀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지금 X라고 하는 이 소위 트위터 예전 그 트위터를 인수를 하면서 90%를 감원을 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잖아요. 10%의 인원만 가지고. 그리고 지금 계속 그런 걸 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연방 공무원들 이런 제도, 정부 제도가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거 자기가 볼 때는 공무원 30% 감원해도 우리 AI 시대에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문위원회 형식이긴 하지만 이제 효율부를 이제 맡게 됐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 자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자기 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뭐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이 될 수도 있는 거다. 그건 지나치게 효율만을 추구하고 그런 형태로 흘러가는 상황은 사실은 맞지 않는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뭐 가족 사진까지 찍어서 그 손녀가 삼촌이라고 부를 만큼 이제 가까운 모습이 됐잖아요. 트럼프 가족 사진 찍는데 같이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 참모 그룹으로서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자기 사업을 위해서 또는 트럼프가 볼 때는 효율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고 사실 중국 입장에서도 충분히 중간자적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 공장이 중국 상해에 있거든요. 상하이에 있는데 그게 중국 진출을 시도할 때 중국이 해외 자동차 회사, 특히 전기차 이런 회사가 들어오는 데 대한 법률 같은 게 잘 구비가 안 돼 있어서 상해 진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상해시 서기가 공산당 위원회 서기가 지금 총리인 리창이에요. 리창 총리가 그걸 열심히 서류를 들고 해외에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우리가 이건 유치를 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리창 총리하고도 다시 말해서 중국의 최고위층하고도 연계가 잘 돼 있다. 그러면 이건 중국도 머스크를 통해서 메시지를 미국에 줄 수 있고 곤란한 경우에 또 미국도 그런 머스크를 통해서 중간자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일론 머스크의 역할이 굉장히 미중 사이에서도 커질 수 있다. 이건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중국을 확실히 제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디커플링을 해야 된다. 공급망에서 중국적 요소가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배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1기 4년 동안 그걸 열심히 추진했으나 사실 중국을 무릎 꿇리지는 못했어요. 만약에 바이든과의 이익이 자신 집권 2기를 할 때 이겼으면 그게 더 연장이 됐겠지만 패했단 말이죠. 근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거 알지만 그래도 협력을 조금은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간 거예요. 본래 민주당의 대미관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트럼프가 얘기했던 디커플링보다는 디리스킹, 위험 관리 이쪽으로 조금 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자기가 옛날에 못했던 디커플링을 또 시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왜 그 미국의 대중 압박이 더 강해질 거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냐 하면 트럼프 일기 때 했던 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다 펼치지 못했어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일기 때의 소위 미국의 대중 정책은 너무 조악했다. 좀 세련되지 못했었다.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되면 마치 관세도 내려줄 것처럼 얘기했는데 사실 바이든 4년 동안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바이든은 1대1로 중국을 상대하기보다는 동맹들을 끌어들여서 민주와 독재의 프레임으로 만들었죠. 민주국가 집단과 독재국가 중국 이렇게 만들어서 뭐 잘 아시다시피 IPEF라든가 이런 소위 그 인도 태평양 지역의 공급망 네트워크이죠. 이거를 여러 나라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여러 나라를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규범에 기반한 질서라고 얘기하거든요. 같이 규범을 만들어서 그 질서를 따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중국한테 압박을 했지만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효과는 분명히 있죠. 그러면 이 지금 새로 돌아온 트럼프는 자기가 원래 했던 거에 바이든 행정부가 한 거 중에 효과 있는 부분만 뽑아서 지속을 하고 거기에 그동안 자기가 지금 어쨌든 약 제야에서 4년간 와신 상담하고 있었잖아요. 그거가 더해진다면 훨씬 더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대중 압박 정책이 나올 거다라고 중국도 생각하고 있고 이제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로 대표되는 거는 불확실성이에요. 그죠? 뭐가 튀어나올지 모른단 말이죠. 깜짝 쇼 비슷한 거를 워낙 해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죠.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갈등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말을 듣겠습니다. 하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중국도 지금 이 대목에서 미국한테 굴복해서 끌려 들어가는 모습을 중국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그러면 계속 이 갈등 구조를 가지고 가면서 그 안에서 그 갈등이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이게 이제 시진핑과 바이든 간의 회담에서 얻은 결론이에요. 우리 갈등이 많은데 이 갈등이 충돌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자. 근데 트럼프는 그거는 민주당과 중국 간의 얘기고 나는 갈등이 있으면 내가 더 강력하게 압박을 해서 굴복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 때보다는 훨씬 더 충돌의 기회가 더 커질 수 있다. 이제 중국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커질 개연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지난 1기 때는 뭐 일부 여소야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상하원이 전부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커질 거다. 그 지원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트럼프의 환경이 1기 때보다는 안 좋아요, 국제 환경이. 왜냐하면 그때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전에 뭐 철군을 결정하고 이제 철수하는 뭐 그런 분위기라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이제 끝나가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 트럼프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세계는 좀 아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또 거기에 뭐 북한은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파병을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이 중동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고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원래 미국은 유대인들이 많아서 이스라엘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얽혀 있기 때문에 정책적 독자성을 예전만큼 깜짝쇼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복합적인 내용들이 있기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어쨌든 미국 주도의 미국 중심주의, 그죠? 아메리카 퍼스트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이거 가지고 이긴 거잖아요. 그런 기조를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마땅하게 대응할 게 없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은 물건을 팔아야 되고 또 미국의 투자를 받아야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부닥치면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이 훨씬 불리하죠. 그래서 직접적인 대응을 최소화하면서 아마 지구전, 시간 끌기, 부탁대고 시간을 끌 수는 없지만 버티기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트럼프 1기 4년도 버텼잖아요. 어쨌든. 바이든 4년도 버텨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버텨내면서 사실 뭐 바이든이 관세에서 중국을 공격을 하고 기술 이전이라든가 뭐 이 과학 기술이 중국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원천 기술들이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약을 했고 그 기술 패권 저지 이런 거가 계속 이어졌고 그건 이제 바이든도 그대로 이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가 줄어들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중국 내부에서도 과학기술 발전에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를 만들자. 그래야 미국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과학기술도 일부 분야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예전의 중국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과연 정말 강대강으로 부닥칠지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조금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갈지 그거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강대강으로 간다면 뭐 둘 다 어렵지만 중국이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적인 강대강 대치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좀 피하려 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국가들이 좀 괴롭죠. 우리도 굉장히 괴롭고. 우리가 이제 비자 면제를 왜 했느냐 보면 한국이 미국으로 좀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가 저변에 깔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했는데 갑자기 한국 조선업을 얘기를 했어요. 미국 해군력이 지금 세계 최강인데 배를 잘 못 만들고 수리, 정비 이런 게 안 돼요, 지금. 그런데 이제 한국의 조선 기술이 세계적이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인 조선업의 51%는 중국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데 중국한테 배 만들어 달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나머지가 한국이 한 26%, 일본이 한 14% 정도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한국과 일본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이제 한국은 뭐 잠수함에서부터 구축함 이런 것들 다 충분히 빠른 시간에 최상급으로 건조를 할 수 있거든요. 궁극적으로 한국한테 조선업을 맡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사실 미국이 한국한테 제일 협력을 받고 싶은 거는 반도체입니다. 빨리 들어와라. 여기다 채려라. 근데 그건 한국으로서도 꺼려지죠. 왜냐하면 미국한테 반도체 패권을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대만도 들어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며칠 전에 대만 경제부장이 우리는 미국의 TSMC 공장이 있지만 2나노, 그러니까 지금 아주 최상급입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생산 안 하겠다. 그건 대만에서 생산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이 다 송두리째 들어간 공장을 미국에다 짓고 거기서 생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딜을 할 게 있는 겁니다. 미국하고도. 조선업도 그렇고 원자력 기술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이 원자력 관리 기술 이거는 또 세계 최상급이거든요. 원자력을 우리가 오래 했는데 한국에서 사고가 한 번도 안 났어요. 일본 후쿠시마 사고 났잖아요. 그 한국의 원자력 정비, 정돈 기술 이 세계 최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숙련된, 물론 이제 일부 뭐 탈원전 얘기를 하면서 좀 정체된 면이 있지만, 그런 기술들은 얼마든지 미국과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중국과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해결이 된다 그러면 한쪽 편을 들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한쪽 편을 들어서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설득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미국한테는 우리도 이러이러한 거는 우리도 중국에 팔고 세계에 팔아야 먹고 산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 얘기를 하고, 중국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국한테 일방적으로 뭐 한미 동맹을 내세우면서 무조건 가는 게 아니다. 북한 핵 해결 안 되는데 그러면 비대칭적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뭐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거니까 그런 얘기들을 충분히 하면서 큰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는 없어요. 미중 사이에 그거를. 그 밑에서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설득을 통해서, 중국이 안 들을 수도 있고 미국이 안 들을 수도 있지만 한국이 중견 국가로서 또 일부 그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대화하면서 이 중간에서 설득하는 입장으로 나가는 게 적어도 경제에 있어서는 한국의 생존을 도모하는 데 훨씬 좋을 거다. 그게 이제 우리가 원칙 외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안보는 좀 다릅니다. 안보는 지금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이에요. 거의 200개 나라가 있잖아요. 한국이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의 유일 동맹국이기 때문에 그 기존 동맹국이 있는 거를 우리가 필요 없다 그럴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주한미군의 역할이 왜 한반도, 특히 북한 견제에만 쓰여야 되느냐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가 계속 있고 일부 미국 시각도 그래요. 그게 다른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근데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안보적 차원에서 분담금 문제에 대한 논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해결을 하고,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설득을 하고, 이런 부분을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